내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다산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열수라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그저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을 통과해 온 한 노인일 뿐입니다. 화려했던 관복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 붓끝에 서려있던 서슬퍼런 기계도 세월의 풍파에 깎여 이제는 그저 담담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을 건네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보았고 더 지독한 고독의 밑바닥을 기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했던 기억들이 어쩌면 지금 불안과 허무에 떨고 있는 여러분이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입니다. 한때는 나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내가 뱉는 말 한마디가 정의가 되고 내가 긋는 선 하나가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참으로 기세등등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줄 알았고 내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얄궂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가파른 벼랑이 발밑에 와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림자가 가장 짙어지듯 나의 영광은 순식간에 몰락의 전조로 바뀌었습니다. 신유년의 그 차가운 바람을 기억합니다. 어제의 동료들이 오늘의 적이 되어 나를 손가락질하고 집안에 대들보였던 형제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던 그 흐참한 광경을요. 셋째 형님 약종은 끝내 신념을 굽히지 않다 순교의 길을 택해 차가운 주검이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삶은 죽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와 마음이 가장 잘 맞았던 둘째 형님 약전은 저 먼 흑산도로 나는 이곳 전라도 강진의 낯선 땅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주 율정점의 삼거리에서 형님과 손을 맞잡고 울며 헤어지던 그날,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다면 나는 형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서 다시 보자는 기약 없는 약속만이 이별에 찬 공기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냉혹했고 나는 단 한 걸음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강진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유백액이라는 나귀는 주홍글 씨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내가 다가가면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본 듯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내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막막함, 내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때의 그 허무함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책과 정의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돌아온 것은 멸시와 고리뿐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의 중턱을 넘어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맞이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의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합니다. 내 편이라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일터에서 밀려나며 이제는 세상에 내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의 그 아득한 심정 말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쓸모없게 느껴질 때, 내가 누구인지조차 설명할 길이 막막할 때 찾아오는 그 불안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나는 강진의 어느 낡은 주막집 골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좁은 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숨을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승판서를 논하던 내가 오늘은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 주막 할멈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유배 생활, 언제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어른거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들 농아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능함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천연두로 자식들을 줄줄이 잃고 이제는 내 몸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이 천지 사방에 홀로 남겨진 기분. 그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이제 남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는 자조 섞인 물음 말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식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자식들은 제갈 길 찾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텅 빈 거실과 고요한 정막뿐이지요. 그럴 때 찾아오는 불안은 마치 깊은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나 또한 그 주막집 골방에서 수없이 그 늪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나를 모함한 자들에 대한 증오, 나를 지켜주지 못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억울한 환상들이 나를 괴롭혔고 눈을 뜨면 차가운 벽지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 고립감 속에서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되 영혼은 이미 상복을 입은 채 곡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허울이 벗겨지고 남은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내 안의 본질을 말입니다. 관복을 벗고 직위를 잃고 명성을 빼앗기고 나니 비로소 나는 정약용이라는 한 인간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이름표가 사라진 뒤에 남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나를 괴롭히던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잃어버린 권력이 아니라 그것들을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거창한 수식어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며 숨 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좁은 방의 냉기 속에서 비로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가 당신을 대변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련 또한 당신이라는 존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막집 골방의 그 눅눅한 냄새 속에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이곳을 단순히 내가 갇힌 감옥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날 산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거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고독을 오히려 방해받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비참한 유배 생활을 위대한 학문의 여정으로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심이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을 씻어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났고 가족의 편지를 읽을 때면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좁은 공간, 이 보잘것없는 시간 속에 나만의 질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훗날 사위제라 이름 붙인 그 방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그 좁고 눅눅한 주막집 골방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나를 가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욕심과 미련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붙잡고 울분에 차 있을 때 그 방은 그저 비참한 유배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순간 그 한평 남짓한 공간은 우주보다 넓은 사유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방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이제입니다.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흔히 환경을 탓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문제다,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밖으로만 화살을 돌립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이제는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일렁이는 파도는 내가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정한 네 가지 마땅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잡념과 공포로 가득 찹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그 맑지 못한 생각들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내 영혼까지 더럽히게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수만 가지 걱정 중 정말로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저 맑게 비워내십시오. 생각이 맑아지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용모를 장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배지에 떨어진 선비가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울도 없는 그 방에서 매일 아침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씻지도 않고 대충 끼니를 때우며 남루한 차림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당신의 모습을 단정히 하십시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셋째는 말을 과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골수에 사무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변명하고 싶고 남을 비난하며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쏟아낸 말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와 상처가 됩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견뎌낼 때 비로소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 구구절절 변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에 깃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행동을 중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바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 비록 내가 처한 곳이 주막집 골방일지라도 나는 그곳을 대궐처럼 여기며 엄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서 허둥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발밑을 단단히 딛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내디뎌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마땅함, 즉 사이제의 철학은 나를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나는 이 좁은 방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고 명예와 권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영혼의 날개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시련이 사실은 하늘이 내게 내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보필하고 나란 일을 돌보느라 정작 내 마음의 밭을 일굴 시간이 없었던 나에게 하늘이 이제 그만 멈추고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하고 이 고독한 시간을 선물한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절망을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허무함과 외로움도 어쩌면 하늘이 주신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쳤던 것들, 진정으로 소중했지만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다시 보살피라는 신호 말입니다. 나에게 그 소중한 것은 바로 학문과 백성이었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백성들의 눈물이 이 낮은 곳에 내려오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법들을 고민하며 붓을 들었을 때 나의 우울은 사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막 할멈이 건네주는 거친 밥상을 마주하며 나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불안은 할 일이 없을 때 더 크게 자라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나의 작은 재능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자 방 안의 냉기는 온기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 좁은 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동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나 자신의 일그러진 마음을 씻어냈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나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불안의 사슬은 느슨해질 것입니다. 사이제에서의 밤은 깊어갔지만 나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집을 부수고 나를 들판으로 내몰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사이제라는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으며 오직 나만이 드나들 수 있는 성소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 성소에서 긴 여행을 준비하려 합니다. 붓 한 자루와 종이 몇 장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만을 들고 말입니다. 사이제라는 이름 아래 마음의 기틀을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금 파도 소리가 가슴을 치고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가 꼭 죽은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내게 가장 아픈 손가락은 막내 아들 농아였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끌려오던 날 겨우 걸음마를 떼던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뒤로 하고 떠나야 했던 그 미안함이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아이의 부고는 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비가 죄를 지어 내가 죽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밤마다 나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고 자식을 가슴에 묻고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견디는 것.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거나 평생을 의지했던 동반자가 곁을 비우고 내 몸처럼 아끼던 것들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때면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것만 같습니다. 나 또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술에 의지해 보기도 하고 벽을 보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나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붓이었습니다. 나는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는 마치 내 뼈를 깎는 소리 같았고 검게 풀려 나오는 먹물은 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먹물로 시를 쓰고 문장을 지었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 감정들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내가 쓴 2500여 수의 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련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자 스스로를 달래는 흐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시 치료라 부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저 숨을 쉬기 위해 썼습니다. 가슴 속에 가득 찬 울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나는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운 이들을 만났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웠으며 헐벗은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졌습니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 활동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습니까? 누가 알아줄까 두려워 꽁꽁 숨겨둔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연필을 들어보십시오.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참 힘들었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같은 투박한 고백이어도 충분합니다. 내 안의 괴물 같은 불안과 슬픔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글자로 마주하는 순간 그놈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종이 위에 쓰인 고통은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 당신의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내가 수만 번 붓질을 하며 깨달은 것은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유배지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시로 옮겼습니다. 아전들의 횡포에 논밭을 뺏기고 통곡하는 농민의 모습, 갓 태어난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매기는 불합리한 현실을 보며 나는 내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커다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정교한 논리로 갈고 닦아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책으로 펴냈습니다. 나의 우울이 타인의 고통과 만났을 때 그것은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내 불행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나는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아픔을 렌즈 삼아 세상을 바라보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불안은 목적지를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삶의 의미가 증발해버린 것 같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그 모진 풍파, 그 눈물 젖은 경험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당신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진의 주막 골방에서 쓴 글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닿았듯이 여러분의 살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시력이 침침해져 더 이상 글을 쓰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 안의 희망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앉아서 공부하고 글을 썼던 과골 삼경의 투호는 단순히 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버린 세상에 대한 최고의 복수이자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사고한다. 나는 여전히 세상과 소통한다는 그 선언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패배자였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관직은 박탈당했으며 자식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붓끝에서 태어난 문장들은 그 패배의 잿더미 위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만약 평탄하게 벼슬길만 걸었다면 과연 이런 깊이 있는 사유와 진실한 문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시련은 인간의 영혼을 연마하는 거친 숫돌과 같습니다.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영혼만이 비로소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텅 빈 통장입니까? 약봉지입니까? 아니면 식어버린 커피 한 잔입니까?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도구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낱낱이 기록하고 당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기록되지 않는 삶은 흩어지는 연기와 같지만 기록된 삶은 역사가 됩니다. 당신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붓을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내가 쓴 이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여줄 이름 모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썼고 나를 위해 썼습니다. 슬픔을 깎아 먹을 갈아 만든 이 향기로운 먹의 향기가 부디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다시 붓을 듭니다. 그렇게 붓을 들어 스스로를 달래던 어느 날 멀리 고향집에서 보따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유배 온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은 해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낡아서 색이 다 바랜 붉은 명주 치마 한 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우리 부부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치마였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빛은 바래고 여기저기 해진 그 천 조각을 어루만지는데 그만 가슴이 꽉 막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이 치마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장롱 깊숙이 간직해 오다가 남편의 소식이 끊긴 유배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나를 지탱해 주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그들이 알까, 혹은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히곤 하지요. 나 또한 그랬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가 겪었을 고초와 아비 없는 자식들이 감당했을 멸시를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치마는 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인연은 여전히 이 빛바랜 명주실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치마를 가위로 잘라 작은 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아비가 이제는 해진 치마 조각에 글을 써서 보내야 하는 이 기막힌 처지였지만 나는 오히려 그 천 위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유산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금전도 명예도 아닌 바로 근과 검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소박한 가치들에 있습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인생의 중반전을 넘기다 보면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 한 채, 넉넉한 유산 하나 물려주지 못한 것이 죄처럼 느껴져 고개를 떨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당신이 시련을 견뎌내며 보여준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내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렸다면 내 아이들은 평생 역적의 자식이라는 굴레 속에 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좁은 방에서 붓을 놓지 않고 근검의 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아이들은 비로소 아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의 아내 또한 그 낡은 치마를 보내며 내게 무언의 약속을 건넨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비록 비어 있지만 당신의 자리는 여전히 비워두었습니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 혹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혼자만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텨내는 한 걸음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갈하게 살고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진 세상을 살아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는 하피첩을 쓰며 내 안의 도끼를 사랑으로 정화했습니다. 원망의 글자가 들어갈 자리에 격려의 문장을 채웠고 분노의 흔적 대신 삶의 지혜를 수놓았습니다.
아내의 치마는 내게 따뜻한 위안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 위안을 다시 자식들에게 희망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순환하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당신 곁에 있는 낡고 소박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해 온 배우자의 주름진 손, 무심한 듯하지만 당신을 걱정하는 자녀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작은 습관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증명하는 소중한 하피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내 마음이 닿는 곳, 내 진심이 머무는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나는 강진의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자식처럼 가르치며 그들 안에서 내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 때 아이러니하게도 내 안의 그리움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다른 상처받은 이를 안아줄 때 발생하는 그 기적 같은 온기를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권력의 정점에만 머물렀다면 나는 과연 내 아내의 치마가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살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한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고통은 우리를 좁은 방에 가두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가장 본질적인 곳으로 이끕니다. 화려한 겉껍데기가 다 타버리고 남은 그 순수한 알맹이, 즉 사람과 사랑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나는 이 황량한 땅에서 비로소 배운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강진만의 바닷바람은 차갑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아내의 온기가 서린 하피첩이 들려있기에 마음만은 춥지 않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이 내 아들들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의 징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는 다시 긴 밤의 사유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당신의 밤도 너무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 식지 않은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이 하피첩을 소중히 접어 가슴에 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당신들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맹세이지요. 그 맹세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또다시 붓을 들고 나를 기다리는 저 너머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강진에서의 18년, 그 길고도 짧았던 세월이 마침내 막을 내리던 날을 기억합니다. 처음 올 때 그토록 차갑게 나를 밀어냈던 바닷바람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다정하게 내 등을 떠밀어 주던지요. 18년 전 죄인이 되어 끌려오던 나주 율정점의 삼거리에는 이제 나를 기다리는 형님도 나를 비웃던 군졸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백발이 성성해진 한 노인이 500여 권의 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고향인 마제로 향하는 길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끝내 살아남아 그 방대한 학문을 완성했으니 승리한 것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온 자만이 느끼는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젊은 날의 야심은 빛이 바래고 자부심으로 챙겼던 명함은 무용지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유배지에서 돌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진의 그 좁은 사이제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원래의 내 모습인 인간다운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를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내게 실학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었습니다. 내 슬픔에만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억울한 농민의 눈물을 닦아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넓게 열렸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을 잊게 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법임을 나는 그 비참한 유배지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허무함과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러분께 감히 권해봅니다.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내부에서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소중한 경험, 당신이 겪은 숱한 시련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당신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리고 외로운 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당신의 작은 재능을 나누는 그 평범한 행동 속에 당신을 구원할 빛이 숨어 있습니다. 실사구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발 딛고 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다시 가치 있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고향 마제로 돌아온 뒤 나는 다시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 지었습니다.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의 시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시기하는 눈초리가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바람에 꺾이지 않는 사이재가 있고 내 가슴에는 아내의 온기가 서린 하피첩이 있으며 내 머릿속에는 백성을 향한 일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퇴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완성의 시간입니다. 꽃은 지고 나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화려했던 젊음의 꽃잎이 다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단단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열매는 당신이 흘린 눈물로 자랐고 당신이 견뎌온 찬바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향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은 그 위대한 완성을 위한 마지막 산통일 뿐입니다. 내가 쓴 500여 권의 책 중 가장 아끼는 책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책이 내 피와 살이었고 내 눈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흠음신서에 담긴 정의로운 마음과 목민심서에 담긴 따뜻한 애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들은 결국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통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곁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유일한 명약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는 비록 수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강진의 외로운 골방에서 붓을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모진 풍파는 당신을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기꺼이 맞이하고 당신만의 사이재를 세워 단단하게 버텨내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내게 주어진 시련을 피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진실한 삶을 꽃피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남은 길 위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식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란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